집에 해바라기 액자 함부로 남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올해 62세, 이름은 윤정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남편과 3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소하게 살아왔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았죠. 그런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했던 경험이에요.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날은 평범한 겨울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더라고요. 그 빛이 벽에 걸린 해바라기 액자를 비추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액자 참 오래됐구나. 30년이나 됐네. 액자 테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고 유리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인테리어 좀 바꿔볼까? 우리 아파트도 오래됐고 분위기 좀 새롭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풍경을 보며 살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 아들이 알려준 중고거래 앱을 열어봤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앱을 잘 다루지 못해요.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가며 겨우 판매글 올리는 방법을 찾아냈죠. 사진을 몇 장 찍고 간단하게 글을 썼어요. 해바라기 액자 팔아요. 30년 된 물건이지만 상태는 좋아요. 이런 식으로요. 글을 올리고 나서 혼잣말을 했어요. 누가 이런 오래된 걸 사겠어? 그냥 올려나 보자. 팔리지 않으면 그냥 집에 두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안 팔리면 안 파는 거고 뭐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메시지가 온 거예요.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아직 있나요? 내일 당장 보러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내일 보고 마음에 들면 현금으로 드릴게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30년 된 낡은 액자를 누가 이렇게 급하게 사고 싶어 할까? 조금 이상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아껴온 물건이 누군가에겐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괜찮아요. 내일 오전에 오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까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허전하고 아쉽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아도 자꾸만 거실에 해바라기 액자가 떠올랐어요. 30년 전 그 액자를 처음 샀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남편이랑 신혼집을 처음 장만했는데 벽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산책하다가 골목길 구석에 있던 작은 자파상을 발견했어요. 그 가게에는 온갖 물건들이 있었는데 유독 해바라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이런 걸 판다고? 근데 저는 그 액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어요. 햇빛이 액자 위로 떨어지면서 금빛이 반짝이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유도 모른 채 이건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30년 동안 그 액자는 늘 우리 집 현관 앞벽에 걸려 있었어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장 보러 나갈 때도 항상 그 해바라기를 보면서 문을 열고 닫았죠. 밝은 기운을 주는 것 같았어요. 좋은 기분으로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액자를 보낼 시간이 온 거예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저는 잠이 안 와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어둠 속에서도 해바라기 액자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액자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했는데 작게 중얼거렸어요. 30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고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액자였어요. 근데 이제 보내야 한다니.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은 해버렸고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이 올 거였어요.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결국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속마음으로 생각했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늦은 밤 취소한다고 연락하기 그렇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 9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더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사람이에요. 아, 네. 들어오세요. 그분이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벽에 걸린 해바라기 액자에 꽂혔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소중한 걸 찾은 사람처럼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가 사고 싶어요. 목소리도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액자를 벽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30년 동안 한자리에 걸려있던 액자가 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뭔가 끝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는 네모난 그림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주변 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조금 변색이 됐는데 액자가 있던 자리만 유독 깨끗했어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분이 돈을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판매한다고 쓰셨던 글 내려주실 수 있나요? 중고로 샀다고 남편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요. 부탁드려요.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해가 됐어요. 집안 살림꾸리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남편 눈치, 가족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싸야 하는 마음 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마치 아기를 안듯이 소중하게 안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쓸게요. 네. 소중히 써주세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그분은 현관 밖으로 나가셨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철컥. 제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정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손에는 현금이 쥐어져 있었어요. 두둑하게 받았죠. 근데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거실로 돌아와서 벽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해바라기가 있던 그 자리는 이제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주변보다 유독 깨끗한 네모난 자국만이 거기에 뭔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마치 상처 같았어요. 30년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뭐, 이제 새로운 거 사서 걸면 되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빈 벽이 신경 쓰였어요. 시선이 자꾸 거기로 가더라고요. 남편도 그걸 눈치챘나 봐요.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거실 벽이 좀 허전한데? 못 떼어냈어? 아, 해바라기 액자요. 너무 오래돼서 팔았어요.
팔았다고? 그거 우리 신혼 때 산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좀 바꾸고 싶어서요. 새로운 거 살 거예요. 그래. 그것도 좋겠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빈 벽을 한번 쳐다보고는 밥을 먹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사실 처음 이틀은 괜찮았어요. 조금 허전하긴 했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평소에 자주 전화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죠.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게, 엄마, 가게 일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게라니?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가게가 어떻게 됐는데? 전화로 얘기하긴 좀 그래서요. 이번 주말에 한번 집에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아들은 원래 밝은 성격인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때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을 때거든요. 그래, 알았어. 주말에 와. 네,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장사가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저는 소파에 앉아서 빈 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액자를 판지 이제 겨우 사흘째였어요. 그런데 벌써 뭔가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액자 때문일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액자 하나 팔았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건 미신이고 비과학적인 생각이죠.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토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밤에도 잠이 잘 안 왔고, 낮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자꾸 그 빈 벽이 보였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해바라기 액자. 그걸 판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은 이 느낌. 그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토요일 오후가 됐어요. 아들이 오기로 한 시간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식탁을 정리하고 과일도 깎아놨어요. 사과, 배, 귤.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이었어요. 뭔가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인사도 간단하게 했어요. 거실로 들어오면서 빈 벽을 한번 쳐다보는 게 보였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도 소파에서 일어나 아들을 맞았죠. 왔구나. 네, 아버지.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왔고 남편은 과일 접시를 앞으로 당겼어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조용했어요. 묘하게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결국 남편이 먼저 물었어요. 그래, 무슨 얘기인데?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찻잔을 들려고 하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죠.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 가게를 정리한다고? 네,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가게요. 그 가게는 저희 부부가 30년 동안 운영해온 곳이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였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밑반찬 준비하고 김치 담그고 손님들 응대하고 허리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가게 덕분에 저희는 아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대학 보낼 수 있었고요. 5년 전부터는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달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있었고 저희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죠. 남편이 조금 날카롭게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가게가 잘 되고 있잖아.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사실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디자인 쪽에 관심 많았던 거. 대학도 그쪽으로 다녔고요. 근데 졸업하고 바로 가게 일을 시작하느라 꿈을 접었잖아요. 이제라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5년 동안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온 아들이었어요. 한 번도 불평 없이 가게를 잘 이끌어왔죠. 계속 이어서 아들이 해주기 바래왔어요. 그래도 가게가 있는데 남편이 다시 말했지만 아들은 준비한 듯 대답했어요. 가게는 걱정 마세요.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인데 조건도 괜찮게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상가 월세가 나오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몇 년 전에 작은 상가를 하나 사뒀거든요. 가게 수익으로 모은 돈으로 투자한 거였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제법 됐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가게 월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가게가 없어지면 1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거였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15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생활하는 게 가능할까? 남편 건강검진비, 병원비, 식비, 공과금 관리비. 빠듯하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아껴 쓰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5년 동안 자기 꿈을 접고 부모를 위해 일해온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남편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나이까지 우리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봐. 젊을 때 해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 우리는 상가 월세로 충분해. 괜찮아. 아들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 5년 동안 고생했어. 남편도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 뜻대로 해봐. 대신 잘해야 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아들은 저녁까지 먹고 갔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을 먹었죠. 밥상에서는 가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월 수입이 100만 원 줄어든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방에 들어가 서랍장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우리 부부 명의의 통장이 몇 개 있었죠. 하나씩 펼쳐서 잔액을 확인했어요. 적금, 예금, 비상금. 다 합치면 제법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수입이 없으면 이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였죠. 괜찮을 거야. 상가 세입자도 성실하게 잘 내시고 150만 원이면 충분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통장을 닫았어요.
근데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은 가게 인수인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주인이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돌아왔어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이었는데 그날 남편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에는 검진 받고 오면 다 정상이래 하면서 가볍게 얘기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여보, 왜요? 뭐 안 좋게 나왔어요? 당뇨 수치가 갑자기 올랐대. 제 손이 멈췄어요. 당뇨요? 얼마나요? 작년까지는 정상이었는데 올해 검진에서 갑자기 확 올라갔어. 의사 선생님이 당뇨 전 단계래. 관리 안 하면 당뇨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남편은 결과지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들을 봤지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빨간 글씨로 주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였죠. 약 처방해줬어요? 응. 한 달치 받아왔어. 식단 관리도 해야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래. 남편은 70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감기도 잘 안 걸렸고 소화도 잘 됐고 혈압도 정상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당뇨 전 단계라니. 그래. 이제부터 밥도 현미밥으로 해야겠네요. 걱정 마요. 제가 잘 관리해 줄게요. 응, 고마워.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나이 든 사람에게 건강 문제는 정말 큰 일이거든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약값, 병원비, 또 지출이 늘어나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게 월세가 끊기고 남편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연달아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추운 겨울날 새벽이었어요. 저는 새벽 6시쯤 일어나서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샤워기를 틀었는데 찬물만 쭉 나오더라고요. 물이 왜 이래? 보일러실로 가봤더니 보일러가 꺼져 있었어요.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됐어요. 남편을 깨워서 같이 확인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상한데.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수리기사 불러야겠어요. 그날 오전에 보일러 수리기사가 왔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보일러를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언제 거예요? 한 15년 됐을 거예요. 15년이요? 많이 오래됐네요. 부품이 다 노후화됐어요. 이거 하나 고쳐봤자 또 다른 데서 문제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주요 부품을 다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좀 나올 거예요. 얼마나요? 2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0만 원이요? 갑자기 목돈이 나간다니 아쉬웠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임시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임시로 고치는 건 가능한데 또 금방 고장 날 거예요. 겨울인데 자꾸 고장 나면 더 불편하실 거고요. 차라리 한 번에 제대로 교체하시는 게 나아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교체해 주세요. 결국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며칠 뒤에 새 부품으로 교체가 완료됐어요. 통장에서 200만 원이 빠져나갔죠. 저는 그날 밤 통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이제 가게 월세도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큰 돈이 나가다니.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상가 세입자분이었어요. 50대 남자분인데 거기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항상 월세를 성실하게 내는 분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다음 달까지만 하고 폐업하게 됐어요. 네. 폐업요? 네. 장사가 안 되네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커피 가격은 올리지도 못하고 손님은 줄고 적자가 계속 나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계약서에 보면 한 달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다음 달 말까지는 되는 거니까.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멍했어요. 상가 월세마저 끊긴다는 거였어요. 가게 월세도 끊기고 이제 상가 월세도 끊기면 저희는 완전히 수입이 없어지는 거였죠. 물론 통장에 예금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늘어나고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예금을 까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왜요? 남편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상가 세입자분이 폐업한대요. 뭐? 남편도 말을 잃었어요.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어떡하죠? 일단 새 세입자를 구해봐야지. 뭐?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도 해봐야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요즘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세입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통장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계산해 봤어요. 월 15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지는 거였죠. 물론 통장에 예금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늘어나고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예금을 까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왜요? 남편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상가 세입자분이 폐업한대요. 뭐? 남편도 말을 잃었어요.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어떡하죠? 일단 새 세입자를 구해봐야지. 뭐?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도 해봐야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요즘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세입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통장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계산해 봤어요. 월 15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지는 거였죠.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걱정할 정도였죠. 여보, 왜 요새 잠을 못 자요?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불안하다고, 돈이 걱정된다고 말로 하기엔 너무 막연했어요.
어느 새벽 4시쯤 저는 또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텅 빈 벽을 바라봤어요. 해바라기 액자가 있던 자리, 그 네모난 빈 공간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부터였어.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액자를 판 날부터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고 남편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상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고 연달아서요.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것 같았어요. 우연일까요? 정말 그냥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저는 빈 벽을 계속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해바라기. 혹시 그 액자가 우리 집에 행운을 가져다 줬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걸 내가 팔아버려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생각이었죠. 하지만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문득 결심했어요. 액자를 다시 찾아야겠어. 그래요. 다시 찾아야겠어요. 그 액자를 되찾아와야 해요. 그래야 이 모든 게 멈출 것 같았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러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중고거래 앱을 열어봤죠. 제일 먼저 한 건 판매 내역 확인이었어요. 분명히 해바라기 액자를 올렸던 글이 있을 텐데 그걸 찾으면 구매자 정보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저는 앱을 이리저리 뒤졌어요. 판매 완료 목록도 봤고 삭제된 글 목록도 봤어요. 근데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났어요. 아, 그때 그 사람이 글 내려달라고 부탁했었지. 남편한테 중고로 액자를 샀다면 한 소리 들을까봐 걱정하셨던 거. 저는 그 부탁을 들어드렸고 판매 글을 삭제했었어요. 그럼 채팅 내역이라도 있지 않을까? 메시지함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라져 있었어요. 아예 대화 자체가 없더라고요.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한 건지 아니면 앱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의 연락처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단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는 것, 단정한 옷차림이었다는 것, 그때 문득 대화가 머리를 스쳤어요. 어디서 오셨나고 물어봤더니 동네 큰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동네 큰마트에서 자주 장을 본다고 했어요. 마트에 가서 찾아봐야지. 뭐라도 해봐야지. 저는 외투를 걸쳤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좀 다녀올게요. 어디 가요? 응. 그냥 마트에 뭐 사러.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액자 팔았던 사람 찾으러 간다고? 남편이 미쳤다고 할 게 뻔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혹시 이 동네에 50대 여자분, 한 달 전쯤에 이사 온 사람 없어요?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50대요? 요즘 이사 온 사람이 많기는 한데, 키가 한 160cm 정도 되고요. 단정하게 생긴 분이에요. 짧은 머리에. 아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더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찾을 수 있지. 성함이라도 아시면. 그게
그것도 몰라서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전화번호는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슈퍼 앞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을 지켜봤어요.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알아낸 게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마트 간다고 했는데 마트 봉투도 없이 돌아가면 의심할 거예요. 저는 다시 일어나서 마트로 들어갔어요. 대충 우유랑 계란 좀 사서 들고 집으로 갔죠. 다녀왔어요. 응, 오래 걸렸네. 사람이 많아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제가 자주 외출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여보, 요새 왜 자꾸 나가요? 응,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어떤 친구? 옛날 친구요. 동창회 모임. 거짓말이 점점 늘어났어요. 저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남편한테 거짓말하는 게 싫었고, 이렇게 액자에 집착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이 근처를 왔다 갔다 하시길래 뭘 찾으시는 것 같던데.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친근한 인상의 70대 할머니였어요. 자상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사실은 아는 분을 찾고 있어요. 아는 분이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연락처를 몰라서요. 이름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게 그냥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된 해바라기 액자를 팔았는데 그 뒤로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액자를 다시 찾으려고 한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게 뻔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찾으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트 앞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말 액자 때문일까? 이제는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액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렸어요. 그냥 우연의 연속일 뿐인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근데 그래도 찾고 싶었어요. 그 액자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그 해바라기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액자를 처음 산 곳, 30년 전 그 골목길, 거기 있던 작은 자파상 말이에요. 혹시 그 가게가 아직 있을까? 3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만약, 정말 만약에 그 가게가 아직 있다면 주인이 혹시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희미한 기대였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실마리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를 했어요. 내일 그 골목을 다시 가보자. 버스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꼭 뭔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져보자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30년 전 기억을 더듬어 그 골목을 찾아 나섰어요. 솔직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어디쯤이었는지, 어떤 건물 근처였는지 가물가물했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근데 분명 이 근처 어디쯤이었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때 남편이랑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 천천히 걸었어요.
이 동네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30년 전에는 낡은 건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카페도 생겼고 편의점도 생겼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여기 맞나?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었어요.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이었어요. 기억 속의 그 골목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헤맸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저는 작은 골목길 앞에 멈춰 섰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골목이었던 것 같았어요. 좁고 낡은 골목길.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양쪽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낡은 간판들.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리고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제 눈에 작은 간판이 들어왔어요. 옛날 물건. 간판 글씨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분명히 가게였어요. 나무 문틀, 낡은 유리창, 그리고 안에 가득한 잡동사니들. 제 기억 속에 그 가게였어요. 여기였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거예요. 이 가게가 아직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니까 종이 딸랑 소리를 냈어요. 가게 안에는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온갖 골동품과 옛날 물건들이 가득했죠. 도자기, 그림, 시계, 장식품.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손님이세요? 안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한 분이 걸어 나오셨는데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아, 네,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 노인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때 그 손님, 다시 오셨군요. 네, 어떻게 저를, 해바라기 액자, 그거 사가신 분 아니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년이 지났는데 기억하신다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잊을 수가 없죠. 노인은 가게 안쪽을 가리키셨어요. 앉으세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 차라도 한잔 하시죠. 저는 노인을 따라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탁자와 의자가 있었죠. 노인은 낡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셨어요. 보리차 향이 가게 안에 퍼졌어요. 오래된 보리차 냄새, 정겹더라고요. 노인이 찻잔을 제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액자는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원래 여기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맡기고 간 물건이었어요. 한 달만 보관해 달라고 했죠. 돈을 마련하면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했어요.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도 더 전 일이에요. 30대 초반 여자분이었어요.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면서 물건을 맡기고 가셨죠. 그럼 저는 당신은 그 사람이 다시 오기 전에 온 거였어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2달, 3달, 반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동안 당신이 오셨던 거죠. 저는 찻잔을 들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제게 파신 거예요? 그랬죠. 사실 팔면 안 되는 물건이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고 연락도 안 되니까 당신이 그렇게 그 액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때 당신 눈빛을 기억해요. 정말 간절해 보이셨거든요. 노인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 사람도 나중에 찾으러 왔었어요. 한참 뒤에요. 언제요? 한 2년쯤 지나서였나? 그때 오셔서는 액자를 찾으셨어요. 급히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 좀 나아져서 이제 찾으러 온 거였대요.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이미 팔린 뒤였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다른 분께 팔았다고. 그분 많이 속상해 하셨나요? 울더라고요. 많이 우셨어요. 추억이 많은 액자였나 봐요. 당신도 나도. 그 해바라기 액자한테는 그저 잠깐 거쳐간 사람들이었던 셈이에요. 물건이라는 게 그래요. 주인을 가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물건을 가리는 거죠. 노인은 저를 바라보셨어요. 당신이 30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시간 동안만큼은 당신 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겠다고 하신 거겠죠.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모든 게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액자는 원래 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간절함이 담긴 물건이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스며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그저 우연히 저를 거쳐간 것뿐이었죠. 그럼 이제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전히 액자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노인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흘러가게 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신도 팔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샀을 거예요. 그게 물건의 인연이에요.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흘러가게 두라고요.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요. 물건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덧붙이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행운을 만드는 거죠. 당신이 그 액자를 보면서 좋은 기분을 느꼈다면 그건 액자 때문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는 액자 없이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불안해했던 거예요. 변화가 두려웠고 미래가 막연했고 그래서 액자에 의지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액자가 제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30년 전에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덕분에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인도 천천히 일어나셨죠. 차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만 가볼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노인이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골목을 나와 큰 길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저는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 괜찮아.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액자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됐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스르르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녁 공기가 차갑고 시원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빌딩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퇴근길에 바쁘게 걷고 있었고요. 모두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고 불안한 순간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걸 물건에 의지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액자 없이도 충분히 괜찮아질 거야. 버스가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저는 내려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며칠 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요?
응.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이제는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액자를 판 이야기, 그 뒤로 생긴 일들, 액자를 찾아 헤맨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만난 노인의 이야기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준비가 됐어요. 저는 남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옆에 앉아 있는 게 좋았어요. 여보, 응? 할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TV를 끄고 저를 돌아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액자를 판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해바라기 액자를 중고거래 앱에 올렸던 일, 빠르게 연락이 왔던 일, 그리고 액자를 판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일.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액자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 그래서 액자를 찾아 헤맨 것,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 옆 동네까지 가서 헤맨 것, 그리고 오늘 30년 전 그 골목을 다시 찾아간 것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숨기지 않고 전부 다요. 그래서 오늘 그 가게 주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액자는 원래 다른 사람 거였다고. 급히 돈이 필요해서 맡겼던 거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산 거였대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응? 고생했어요. 네. 많이 힘들었겠어요. 혼자 그런 생각하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액자 때문이 아니에요. 뭐, 요새 일어난 일들. 생각해보면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들 일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보일러도, 상가 일도 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근데 당신이 불안해하니까 모든 게 액자랑 연결되어 보였던 거 아닐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변화가 무서워진 거죠.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아픈 것도 다 무서워요. 그런 불안감이 액자에 투영된 거예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눈이 촉촉했어요. 괜찮아요. 나도 무서워요. 늙는 것도 아픈 것도 돈이 없어지는 것도 다 무서워. 근데 그게 액자 때문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뭐요? 당연하죠.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품이었어요.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안, 두려움, 걱정, 그런 것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잔 거였어요. 남편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이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여보, 오늘 문구점 좀 갔다 올게요. 문구점? 뭐 살 거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좀 사려고요. 그림?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예전에 그림 좀 그렸잖아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 좋네요. 취미 생활 하는 것도 좋지. 오후에 저는 동네 문구점에 갔어요. 캔버스, 물감, 붓, 그림 그리는 도구들을 샀어요. 젊었을 때 취미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수채화를 좀 그렸었죠.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붓을 놓았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 테이블에 캔버스를 펼쳤어요. 하얀 캔버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그릴 거예요? 남편이 물었어요.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응. 제가 직접 그려보려고요. 저는 노란 물감을 팔레트에 짜냈어요. 그리고 붓을 들었죠. 오랜만에 잡아보는 붓이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괜찮았어요. 캔버스에 노란색을 조심스럽게 칠했어요. 해바라기 꽃잎 하나하나를 그려나갔죠. 예전에 걸려있던 액자 속 해바라기를 떠올리며 그렸어요. 근데 똑같이 그리지는 않았어요. 제 스타일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렸어요. 더 크게, 더 밝게, 더 생생하게요. 며칠 동안 저는 그림에 몰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캔버스 앞에 앉았고 저녁 먹고 나서도 한두 시간씩 그림을 그렸어요. 남편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끔 조언도 해주고요. 여기 좀 더 진하게 칠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액자 생각도 안 났고 돈 걱정도 잊었고 그냥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제 사업에 투자자가 생겼어요. 정말? 네. 제가 만든 디자인 샘플을 보고 투자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정말 잘 됐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니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엄마가 믿어주셔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뭘? 당연한 거지. 열심히 해라. 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의 일이 잘 풀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는 남편이 재검진을 받고 왔어요. 여보,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당뇨 수치 떨어졌대요. 정말요? 응. 의사 선생님이 일시적인 거였다고.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약도 이제 안 먹어도 된대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 건강이 괜찮아졌다니 그보다 기쁜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제 해바라기 그림이 완성됐어요. 캔버스 가득 피어난 노란 해바라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꽃잎들, 생기 넘치는 초록 잎사귀들. 제가 그린 해바라기였어요. 저는 그림을 액자에 넣었어요. 예쁜 나무 액자를 사서 직접 끼웠죠. 그리고 거실벽에 걸었어요. 예전에 해바라기 액자가 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어때요? 남편이 다가와서 그림을 바라봤어요. 좋은데요. 당신이 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진짜 잘 그렸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해바라기 그림을 바라봤어요. 예전 액자보다 더 밝고 선명한 해바라기였어요. 제 손으로 직접 그린 해바라기였죠. 여보, 응?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고 있어요. 카이로스? 그게 뭔데요? 제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기회의 신이래요. 외모가 특이한데 앞머리는 길고 풍성한데 뒤통수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대요. 왜요? 다가올 때는 앞머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의미래요. 기회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구나. 저한테는 해바라기가 제복을 가져다 준 물건 같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해바라기는 지나갔어요. 뒤통수를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제가 그린 해바라기를 바라봤어요. 대신 이제 제가 직접 그린 해바라기로 새로운 기회를 기려보려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요. 응. 두 사람은 한동안 그림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스한 햇살이 해바라기 그림 위로 내려앉았죠. 저는 깨달았어요. 행운이나 불운은 물건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게 두려워 보이고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건 30년 전에 산 액자가 아니라 3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걸요. 남편, 아들, 그리고 저 자신까지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뭐 먹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밖에서 먹을까요? 우리 둘이서. 좋아요. 가요. 두 사람은 웃으며 외투를 챙겼어요. 문을 나서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거실벽에 걸린 새로운 해바라기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그린 제 마음이 담긴 해바라기였죠. 현관문을 닫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액자 없이도 충분히 괜찮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제 자신을 믿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따스한 봄날 오후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의미 있는 물건을 놓친 적이 있나요? 어떤 물건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행복하세요.